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이트클럽에서 원나잇 하려다가 요단강 건널 뻔했다. 친구와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근처 번화가에서 간단히 소주 한 병 마시고 나이트에 입장했습니다. 얼마 만에 가는 나이트인가요? 언제나 나이트에 처음 입장할 때면 가슴이 설레어요. 친구와 저는 최대한 시크하게 자신 감축만한 표정과 걸음걸이로 테이블에 착석. 그날따라 왜 이렇게 부킹이 잘 되는지 전화번호를 수없이 따고 따다가 새벽 3시 정도 즈음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아까 네 옆에 부킹 왔던 여자애 친구 있지? 문자 왔어. 만나서 이 차가 잔다. 그래. 콜. 나가자.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이뻐서 천천히 작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애들이었는데 이게 웬일. 먼저 나가서 놀자고 하다니 좋았죠.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그날 번호 땄던 또 다른 여자의 이름도 그 여자 이름과 같았어요. 성까지 말이죠. 최현민. 아무튼 나이트에서 나와서 준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데 어찌나 이쁘고 잘 놀던지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는데 갑자기 제 친구의 파트너가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울고불고 제 옆에 여자가 저랑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하면 화내고 욕까지 서슴지 않고 처음에는 술 취해서 그런 것보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계속 그런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해서 네 파트너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져라. 따로 노는 게 낫겠다 하고 서로 합의 본 다음 저는 제 옆에 여자와 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술이 취할 만큼 취해서 저한테 계속 안기더군요. 저도 술도 취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홈런 성공이다 하며 모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얘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솔직히 원나잇이야 그렇다 쳐도 여자가 처음 본 남자와 모텔 와서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찍어줬습니다. 샤워하는 모습부터 침대에 누운 모습까지. 특이한 것은 포즈가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 양쪽을 억지로 웃음 짓게 하는 포즈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포즈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3일 동안 연락을 계속하다가 그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이 나서 학교가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술이나 간단하게 한 잔 하자고 그랬더니 그럴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 부모님도 계실 거 아냐. 오빠 나 혼자 살아. 집은 서울인데 나 혼자 자취해. A 아파트야. 그래. 좋겠다. 부럽다. 야, 그럼 집에서 삼겹살 먹자고. 응,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되지. 내가 고기랑 다 사놓을게. 준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 얼른 와. 저는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그날 밤 원나잇까지 한 남자를 뭘 믿고 혼자는 집까지 부르는지 왠지 모를 그런 약간의 이상함, 이질감이 들었죠. 하나의 여자가 혼자는 집으로 남자를 초대하는데 안 가면 그게 남자인가요? 쾌재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 룰루랄라 갑니다. 같은 도시이긴 한데 상당히 외곽 쪽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그 동네 가보지 않았던 공장지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차 안의 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집값 비싸요? 아니 여기 사람 별로 없어. 동네 자체가 공장지대라 집값이 싼 편이지. 예 감사합니다. 돈 여기요. 108동 16층 호수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괜찮고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와 원나잇은 그렇다 쳐도 왜 모텔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자기가 먼저 나를 여자 혼자던 집으로 초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적었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5분 내에 다시 연락이 없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나 찾아라.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놓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너무나도 화사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오빠 왔어? 응. 안녕. 자, 주스 사왔어. 저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하지만 마음속에 긴장감은 유지한 채 집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펼쳐진 집안의 모습. 집안이 너무나 잘 꾸며져 있더군요. 거실에는 우리 집 TV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벽걸이 TV. 너무나 귀여운 시축이 한 마리. 누가 봐도 딱 여자가 사는 집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성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우선 방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방 안에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경한다며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았죠. 처음 방문을 여는데 세상에 옷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옷방이라네요. 연예인들 가끔씩 TV 나오면 공개하는 옷방처럼 그렇게 수많은 옷들과 신발들이 또 다른 방 싱글 침대 하나와 또 TV가 아니 또 벽걸이. 별다를 거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현관문까지 걸어 잠근 후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안심을 하고 너 혼자 사는데 이러고 살아? 대박이다. 부럽다. 정말 좋다. 그래. 근데 혼자 살면 안 좋아 심심하고 그래. 그렇게 거실에 자리를 잡고 신문지도 깔고 고기판도 올리고 세상에 직접 된장찌개에다가 콩나물국까지 만들었더군요. 소주에 삼겹살의 옆에는 이쁜 여자. 그리고 분위기까지 너무 좋더군요. 너무나 틀에 맞게 딱딱 떨어지는 게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안기기 시작합니다. 오빠 방에 들어가자. 오늘 자고 갈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뭔지 모를 이질감이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아니 여자가 왜 먼저 이러지? 뭐야? 뭔가 이상했어요. 얘 뭐 이상한 병 있는데 나한테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아무튼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콘돔도 없고 오늘은 늦었잖아. 그리고 내일 나 학교 가야 돼. 일찍 가봐야지 다음에.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끈질기게 저를 유혹합니다. 뭐야 오빠 그럼 사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럼 그날은 그냥 했잖아. 진심은 아니지만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해해줘. 그 말을 하니까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물론 그 상황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먼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남자가 먼저 들이대면 들이댔지. 게다가 못생긴 애가 그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누가 봐도 이쁘고 괜찮을 정도로 매력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뭔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갈 생각으로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려는 찰나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여자애가 슬쩍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화장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 벨소리가 아주 크게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게다가 이 여자애는 분명히 핸드폰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저 핸드폰 소리는 뭐지? 아차 화장실에는 안 들어가 봤구나 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하얘졌다기보다는 우선 소름이 돋아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인사도 안 하고 박차듯이 뛰어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봤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온 것도 아니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자애가 오빠 어디가? 이리 와봐 잠깐만. 아 오빠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다음에 보자 오빠 먼저 갈게. 갑자기 묘한 미소. 그와 동시에 뒤에서 나타난 10대 청소년쯤으로 보이는 남자. 뭐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와중에 15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갑자기 제 쪽으로 존나 뛰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비상문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많이 내려갑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계속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람도 거의 없고 그 일대도 택시를 타고 갈 만큼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아무튼 개같이 뛰어내려가는데 위에서도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존나게 쫓아옵니다. 저 또한 아무 말 없습니다. 말할 정신이 있나요? 그냥 살고 싶어서 뜁니다. 16층 그거 그 상황 되니까 금방 내려오더군요.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정문에서 그 여자가 떡하니 서 있네요. 다른 남자와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어디가? 잠깐만 와봐. 여기 갈 데 없어. 저는 바로 1층에서 난간을 넘어 잔디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얘네들도 이것까진 예상 못했는지 당황하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어디 문 연 곳도 없고 공장지대라 갈 데도 없고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아파트의 불은 어디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지하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건 당연지사죠. 차가 없으니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화장실이 보여서 제발 열려라 열려라 손잡이를 돌리는데 다행스럽게 열렸습니다. 급한 대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제일 끝칸에 문 안 잠근 채로 딱 뒤에 붙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게 배터리가 없더군요. 진짜 끊어지기 일보 직전 깜박였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거는데 신호가 간 후 여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 어디 동에 어디 띠리링 꺼졌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 이 새끼가 화장실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난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화장실 안에 다행히도 대걸레가 있더군요. 우선 그걸 들고 화장실 문 앞에 몸을 기댄 채 화장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라서 창문도 없고 도저히 도망칠 구멍이 없더군요. 대걸레 자루를 들고 인기척이 계속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출구로 나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미친 듯이 아파트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데 누가 옆에서 부릅니다. 오빠. 그 여자네요. 풀숲에서 저를 부릅니다. 여자 혼자서요. 소름이 돋았지만 가까이 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뭐야? 왜 그래 무슨 작정이야? 장난해. 여자애가 말합니다. 오빠 지금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우선 지금은 이곳을 나가야 돼.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이야. 쟤네 둘 말고 더 있어. 저도 그 상황은 우선 모면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고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칼 들고 있는 녀석들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그야 말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다가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느라 넘어지고 굴렀는데 그때 다쳤는지 한쪽 다리는 욱신욱신거렸습니다. 여자애가 말해줍니다. 이곳 아파트의 정문 하나, 후문 하나에 지키고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명이 지금 계속 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날이 밝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린 후 공장 사람들 나올 때 같이 빠져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길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말해준다고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유유히 사라지고 저는 시킨 대로 다른 동의 1층 화단에 밤새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고작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었는데 제기는 24시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길더군요. 날이 밝자 그 여자 말대로 공장 근무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같이 무리에 껴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려 해도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다리가 다친 상태라 갈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분께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얻어 타고 가다가 그나마 좀 인적이 많은 곳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샤워하고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일 이후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로 뜹니다. 아직도 번호 끝자리가 5882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뭐지? 아 세상 살다 보니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
같은 나이트에서 만났던 이름까지 같았던 그 여자 연락이 옵니다. 호감이 있었던 여자라서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름 같은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찜찜했던 기분과 달리 너무나 성격도 착하고 털털했던 그녀. 마시는데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원래 술을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는 성격입니다만 그날은 2차까지 갈 정도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절대 조심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다짐 따위는 잊을 만큼 그만큼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모텔이네요. 일주일 전 그녀와 맨 처음 왔던 모텔. 잠시 피식 웃음이 남과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미용일을 하고 있고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친구가 별로 없지만 성격도 좋고 잘 맞고 나이도 동갑이고 이름이 같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혀 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이 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씻는 동안 저는 맥주를 사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새벽 2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여보세요? 오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립니다.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몸속에 퍼져 손이 떨리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은미야? 이 시간에 왜? 그리고 뭐야? 긴 말 못하니까 잘 들어. 왜 또 거기 있지? 오빠랑 같이 있는 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되지 않는 번호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암모텔 안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가방 속에 다리어리는 제 신상 기록이 들어있고 각종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직까지 씻고 있어라 제발. 하지만 여자는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맥주 좀 사러 왔는데 가방에 지갑 놓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어.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신발만 신으면 미친 듯이 뛰어갈 겁니다. 그런데 신을 신는 찰나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습니다. 같이 가. 나도 따라갈래. 여자의 표정은 그냥 순진한 여자 같았습니다. 마치 혼자 있으려니 무서워. 그래서 나랑 같이 가고 싶어 그냥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일이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이랑은 다르다. 밖에는 그래도 그때와는 달리 사람들도 살고 편의점도 있다. 그리고 그 여자 말을 100% 믿어. 뭐지 이 상황. 복잡했습니다. 우선 편의점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눈치 봐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텔을 같이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20m 전방 편의점 안에 남자 둘이 있습니다. 10m 전방 얼굴이 보입니다. 처음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 녀석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시에 걸음은 계속 걷고 있었고 바로 앞이 편의점입니다. 만약 도망간다면 잡힐 것 같습니다. 티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 저를 못 알아본 눈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편의점 안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아르바이트생 1명, 저와 그녀, 그리고 그 녀석과 다른 남자 1명. 그 녀석 일행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 저 남자들과 한통 속이구나. 느낌이 옵니다. 이 편의점을 나가는 순간 나는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다는 강력한 느낌. 그 상황에 저에게 절망적인 것은 첫 번째,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다. 도망가면 무조건 잡힌다. 술도 약간 취했다. 두 번째, 편의점을 오고 가는 길은 30m 정도가 외진 곳이다. 새벽 시간이다. 희망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적어도 그놈은 한패거리는 아닐 것이다. 두 번째, 나에겐 배터리가 충분한 핸드폰이 있다.
어떻게든 지금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해결된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고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무순동 편의점 새로 생겼네. 아,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죽겠어. 눈치 까길 바라며 몇 번이나 같은 멘트 반복했습니다. 녀석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시간을 계속 때웁니다. 맥주에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왠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노트북으로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분이 좀 안 되는 동안 어떻게든 이곳에서 뻐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오빠 대충 사서 나가자 뭐해? 잠깐만 맥주 마시는 거 마셔보게 어떤 게 나을까?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그 사이 라면을 다 먹고 편의점 밖으로 나갑니다. 오, 그냥 가라. 뭐지, 그냥 우연히 만난 건가?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나를 쳐다봅니다. 묘한 미소와 함께 100% 여기서 나가면 나는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나를 알고 있던 건가? 기억을 하고 있던 것인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손목을 꼭 붙들고 있을 뿐. 영화 우아한 세계처럼 정말 무기가 될 만한 게 편의점의 커터칼밖에 없더군요. 커터칼 앞에 서서 여차하면 싸울 수밖에 없나 이 생각뿐. 그래도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 그때 멀리서부터 번쩍번쩍 불빛이 반짝입니다. 사이렌 소리는 아닌데 경광등이 번쩍번쩍합니다. 경찰이 온 겁니다.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녀석들이 골목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제 옆에 있던 그녀 또한 갑자기 바로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편의점 안에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밤을 꼴딱 세우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고, 처음 만났던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연결이 되었는데 2달간 집을 빌려주었었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말이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내가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실제 해를 입진 않았으니 그대로 그냥 잊고 살라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또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뒤,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 적응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요. 아, 그냥 남자 하나 잡아다가 협박하려는 애들이었나 보구나. 운 좋게 잘 피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한 후 컴퓨터를 하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뭐지? 메일 수신자는 5882. 가슴이 또 두근거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클릭합니다. 메일 수신자 5882. 제목란데, 나이트에서 여자들 함부로 믿지 마. 사실 처음 만난 날 오빠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지? 그 사진 내가 왜 찍자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왔을 때 그날 내가 왜 도와줬는지 알아? 사실 처음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집에 남자들 2명이 숨어 있었고, 오빠가 술에 취하면 오빠는 그걸로 끝이었어. 근데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권해도 말이야.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오빠는 그들에게 도가내든 쥐나 다름없었어. 그 다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잠들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오빠는 나에게 나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사실 문을 안 열어줬다면 절대 못 나갔을 텐데 열어준 거야. 그리고 그날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사실 그 남자들은 중국인들이고 오빠를 납치해서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이었어. 그 남자들 위에는 더 큰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 그날 납치되었다면 오빠는 지금 이메일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튼 잘 지내 조심해. 안녕. PS 그냥 잊고 살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메일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런 예상은 전혀 못하고 이 여자 이상하게 이질감이 느껴져서 그냥 말로 모면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보았지만 수신 확인도 안 되고 있고요. 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그녀를 만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왜 이상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는지, 왜 저 위에 메일에도 그 내용이 있는지, 두 번째 만난 그 여자는 정황상 같은 패거리라는 말인데 왜 같은 이름을 사용했는지, 세 번째, 첫 번째 날 같이 왔던 그 여자의 친구의 정체 또한 무엇인지, 친구 말로는 전혀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술 취해서 남자친구 부른다고 해서 그냥 집에 혼자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이 귀신 보는 친구.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건 중3일 때입니다. 이야기하기 쉽게 그 녀석을 A라고 칭하도록 하죠. 사교성이 없는 탓에 늘 혼자 있던 제게 어느 순간 다가와 친해졌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자취방에서 함께 사는 친구입니다. A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준 건 고2 때였습니다. 덧붙여 저와 친해진 이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A가 전학 오기 전에 A는 항상 보이는 귀신을 못 본 척하고 무시했지만 그 스트레스 탓에 매우 예민했고 학교에서 큰 싸움을 시시건건 일으켜 우리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이상하게도 저희 학교엔 귀신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A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귀신이 없는 길도 발견했는데 길을 쭉 따라가니 저희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제가 있는 곳 주변엔 귀신이 없었고 제가 자주 머무르는 곳 역시 귀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항상 저의 주변을 맴돌며 저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듣은 전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A의 얼굴을 보고 화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더욱 친해졌고 가족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거의 항상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넘게 같이 다녔지만 위에서 말한 제 특징 때문에 귀신과 연관된 일은 거의 없었지만 허나 기억에 강하게 박혀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때는 저와 A가 군대 가기 2달 전 마지막으로 뭐라도 하자 라는 일념 하나로 한 달에 걸쳐 일본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넘치는 패기로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여행하며 쉴 새 없이 자전거만 타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했고 우리는 피 같은 돈을 쓰고 펜션에서 몸이 나아질 때까지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몸이 꽤 나아져서 A와 함께 시내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떠오른 호기심에 근처 신사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A는 거부하겠지만 당시에 우리는 군대 생각에 반쯤 미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했죠. 하지만 실수였습니다. 신사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신주에 의해 급하게 밖으로 내보내지고 또 다른 신주들은 사당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지만 옆을 보니 A는 패닉 상태에 빠져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임을 직감한 저는 그대로 A를 업고 신사가 안 보일 때까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한 A에게 듣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귀신 20명 정도가 저와 A의 얼굴에 달라붙어 귀에 대고 나가라, 이곳에 왜 온 거냐? 라며 소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몸 때문에 얼굴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저 귀가 얼얼할 정도로 모함치는 귀신들 사이에서 공포에 질렸을 A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숙사 괴담. 나는 08학번이고 신입생 때 처음 기숙사를 사용하게 됐어. 우리 학교는 산속에 있는 학교고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나가야 하는 청정학교야. 기숙사에 입사해서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 술 한잔하고 선배들이 갑자기 우리 기숙사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를 해주겠대. 당시에 무서웠던 건
선배들이 겁주려고 막 무서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아니고 기숙사에서 뭘 보더라도 놀라지 마. 지내다 보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술 먹고라도 401호에선 자지 말아라. 딱 이렇게만 이야기해줬어. 401호는 무슨 이유에선지 비어 있었거든. 여기서 대충 우리 기숙사를 설명하자면 총 5층 건물의 1층에서 3층까지는 여학생들이 살고 4층을 남학생들이 살고 5층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자애들이랑도 놀고 나도 시시가 됐어. 여자애들이랑도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기숙사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기숙사도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1호가 다 비어 있다는 거야. 선배들 얘기로는 기숙사 세워지고 나서 각 층 1호에 사는 학생들이 귀신 때문에 못 버티고 전부 퇴사해서 결국 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우리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 했는데 첫 번째 사건이 터졌어. 보통 기숙사 구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복도식으로 방 쭉 있고 가운데쯤에 휴게실 있고 휴게실에 베란다 있어서 흡연할 수 있게. 우리는 그 휴게실에 컴퓨터가 있어서 애들이 과제하거나 게임하거나 할 수 있게 해놨었어. 난 휴게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었고 친구가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점호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야. 한 10시 55분 정도 돼서 컴퓨터 하던 친구한테 야 점호 시간 다 됐다. 점호 받고 와서 하자. 하고 들어가는데 베란다에 누가 있네. 해서 베란다에 있는 애한테 들어오라고 손짓하고서 애 몸 돌려서 들어오려는 거 확인하고 난방으로 갔지. 뭐 점호 받고 다시 휴게실 갔는데 뭔가 소름이 존나 돋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가끔 가다가 위화감이 드는 거. 분명 이상 없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알아? 갸우뚱하면서 베란다 나가는 문을 봤는데 잠겨 있어. 점호 끝나고는 우리가 제일 먼저 왔고 생각해봤는데 점호 시간 다 돼서 베란다에 있던 애 부르고 들어갈 때 애가 들어오는 건 봤는데 문 열리는 걸 못 본 거야. 거기서 소름 쫙 돋아가지고 같이 있던 친구한테 야 아까 컴퓨터 할 때 베란다에 있던 애 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컴퓨터 하느라 못 봤는데 내 뒤로 누가 지나가는 건 느껴졌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휴게실 구조가 컴퓨터 뒤에 소파가 있고 소파에 앉으면 컴퓨터 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서 친구 뒤로 지나갔다면 내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바로 처음에 귀신 얘기해줬던 선배한테 달려갔어. 귀신 얘기 좀 자세히 해달라고. 선배는 정말 별 얘기 안 해주셨어. 그 선배는 03학번이었고 기숙사는 1년도에 생겼대. 선배들에게 들은 말로는 2002년도부터 나타났다고 했고 일단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150 정도 되는 아이라고 했어. 물론 우리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경우는 없었지.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샤워실에서 웃음소리가 난다거나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난다거나 변기물이 저절로 내려간다거나 가끔 4층 창문 밖에서 놀라게 하는 거 말고는 해코지하는 일이 없었어. 물론 주말에 사람들이 전부 집에 가고 기숙사에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엄청 무섭긴 했지만 그런데 이 아이 귀신은 정말 애교였어. 우리가 모르는 귀신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지. 2학기가 되고 어느 날부터 신입생 애들이 가위 눌린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왔어. 난 그냥 뭐 애들이 술 먹고 피곤하니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선배가 오더니 야 너네는 가위 눌리는 애 없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 선배 말에 의하면 매년 신입생들만 이렇게 가위에 눌린다는 거야. 어떻게 신입생인지 골라내는지는 몰라도 신입생들만 가위에 눌려서 고생하는 거지. 그 수법도 엄청 악랄해서 가위 눌린 애들마다 엄청 수척해져서 나타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휴학한 애도 생기고 그랬어. 나한테는 별일 안 생겨서 그런 거보다 하고 지내는데 내가 2학년이 되고 기숙사가 살짝 개편이 돼서 원래 4층만 쓰던 남자들이 1층 4층을 쓰게 됐어. 이제 남자들이 1층을 쓰게 돼서 101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여자들은 뭐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다더라고. 1호방 중에서도 귀신이 상주한다는 소문이 있는 10호실. 그 귀신의 존재를 알려준 03학번 형은 졸업을 했고 우리도 이제 신입생을 받게 됐어. 근데 그 신입생 중에 문제의 학생이 입학하게 돼. 영환이 뜨인 건 아닌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애가 입학해서 기숙사에 들어왔어. 이것도 처음부터 안 사실은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야. 그 친구가 엄청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부모님이 천주교 쪽에서 구마기도, 우리가 말하는 퇴마하시는 분들이더라고. 난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엄청 충격이었었지. 아무튼 그 친구가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하필 방 배정이 102호에 된 거야. 문제의 방 바로 옆방이지. 일단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우리는 신입생들한테 귀신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102호에 짐을 다 풀고 101호는 왜 비어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빈방이라고밖에 설명을 못 해줬어. 빈방이니깐 밤에 야식을 먹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줬고 며칠 뒤에 그 친구가 동기들끼리 거기서 야식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애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 구조대 불러서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애가 며칠을 학교에 안 나오다가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학교에 왔어. 부모님이랑 함께 말이야. 그러고서 부모님이랑 셋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진짜 12시간을 기도를 하더라. 기도 다 하시고 나오셔서 기숙사 여기저기에 성수를 뿌리시고 가셨어. 나중에 그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귀신이 너무 악랄해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101호에 묶어두는 것밖에 못한다고. 웬만하면 101호 출입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아예 문 앞에다가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었어. 그러고 성수랑 십자가랑 뭐 이것저것 걔한테 주고 생각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 내 인생에서 구마이씨 저런 거 하는 것도 처음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나쁜 기운수에서 쓰러지는 것도 처음 보고 해서 엄청 당황스러운 기억이에. 오래된 기억인데도 엄청 생생해. 오랜만에 학교 후배들 연락해서 요즘엔 귀신 안 나오는지 물어봐야겠어. 네 번째 이야기, 공군훈련소 괴담. 저는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담이나 다른 부대 혹은 타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일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군훈련소 구막사에 관한 괴담입니다. 어느 훈련병이 유독 밤만 되면 기분 나쁜 악몽을 꿨었답니다. 꿈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노을이 유난히 붉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노을이 아니라 핏빛의 기분 나쁜 노을을 배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목을 매단 시체가 혀를 쭉 내밀고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데 그 시체가 훈련병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나랑 같이 좋은데 가자. 딴 데 가지 마. 나랑 같이 좋은 데로 가자. 그렇게 한창 시달리다가 새벽 3시 40분쯤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 훈련병은 항상 피로와 공포에 시달렸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 참고 버텼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항상 불안한 표정을 짓고 다니다 보니 결국 간부의 눈에 띄게 되었고 간부가 요즘 힘든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결국 밤마다 악몽을 꿔 힘이 든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이 싫다고 괜히 핑계대는 게 아니냐는 잔소리가 날아올까 긴장하던 그 찰나에 갑자기 간부가 훈련병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고는 담배를 건네주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간부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랍니다. 너 자다 깨면 한 3시 40분 좀 넘어서 깨지. 그냥 악몽을 꾸다가 깬다고만 얘기했을 텐데 그 간부는 훈련병이 언제쯤 깨는지 그 시간을 맞추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덧붙인 말이 그 놈이 너더러 좋은 데로 가자고 하지는 않았냐? 훈련병은 순간 무언가를 직감하고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간부가 해준 말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몇 해 전 공군 훈련소에 20대 후반의 나이 많은 훈련병이 입대를 했었는데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다 그것이 좌절되어 늦은 나이에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군 장교가 되고 싶다던 꿈을 이루지 못해서인지 그는 항상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크고 작은 사고도 여러 번 저질러서 간부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답니다. 그 훈련병은 항상 청소 시간이 되면 화장실 구석 변속칸에서 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는데 평상시보다 유독 심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날 그의 동기들이 형,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라고 걱정되는 투로 묻자
좋은 데로 가고 싶어. 라며 아무런 감정이 없는 투로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날 새벽 평소에 자주 들어가던 그 변속 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답니다. 그게 새벽 3시 40분쯤이었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 훈련병이 취침하던 자리는 바로 그 은병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자던 사람들 중 몇 명이 그런 악몽에 시달려 자리를 바꿨었답니다. 이 일로 훈련병은 자리를 바꾸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으며 얼마 뒤 신막사가 완공되면서 그런 악몽을 꿨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만석군 김씨. 옛날 만석군 김씨가 살았다. 그는 소장농에게 높은 값을 받고 있었던 터라국간이 비는 일이 없었다. 만석이란 대대손손 놀고 먹어도 남음이 있는 땅덩어리들이었다. 땅이 일어나 도망갈 일이 없으므로 김씨는 항상 기름진 음식과 값비싼 음식만 먹고 비단으로 옷을 해 입으니 딱히 임금도 부럽지 않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임금이 행차하지 않고서는 이 고장의 임금은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옳았다. 다만 김씨는 욕심이 너무 많아 기근이 들어도 역병이 퍼져도 곡간을 열어 백성에게 나눠주는 일 따윈 하지 않았다. 내 걸 남에게 꽁으로 줘야 해 하고 생각할 뿐으로 완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날 때면 보리 한 대라도 얻을까 싶어 다들 아첨하기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밤 밤하늘에 박아놓은 듯 휘둥그런 달이 빛나는 밤 김씨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단출한 여행복을 입은 사내와 등 뒤로 무엇인가를 잔뜩 얹은 가마 2개를 든 장정 8명이 일행이었다. 하인들은 행색을 멀거니 훑어보더니 주인마님은 이전에 잠자리에 드셨는데요.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자 가마를 내려놓고 쉬고 있던 가마꾼 하나가 내 이놈 고작 하인 나부랭이가 어딜 나서느냐. 여기서도 온 방 안에 불이 환한 것이 보이는데 내 주인은 불을 켜고 잔다더냐. 라며 칼을 뽑아 당장이라도 목을 칠 기세로 달려들려고 했다. 가마꾼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행복의 남자가 그를 제지하고 부드럽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귀찮게 할 셈으로 들린 게 아닐세. 자네 주인에게 거래를 제안할까 해서 들린 것이지. 못마땅했지만 가마꾼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하인은 미적거렸다. 남성은 소매에서 큼지막한 돌덩이를 건네주며 주인에게 이걸 보여주면 드리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기 머리통만한 누런 광택을 지닌 돌덩이. 이에 하인은 급히 주인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고 주인은 어서 드리라 명했다. 김씨는 집 안으로 들이려 했으나 가마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마당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내 듣기에 그대가 만석군이라 들었소. 김씨는 위세가 등등해서 만석에서 조금 더 되지만 보통 만석군이라 부른다오. 난 한양에서 내려온 이 아무개요. 내가 그 토지들을 사고 싶어서 이리 내려왔다오. 난 팔 생각이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돈이 늘어나는데 굳이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이 씨는 빙그레 웃으며 혹여 벼슬길에 오른 조상이 있소이까. 이 말에 만석군은 다소 주눅이 들었다. 아드님들을 생각하셔야지요. 이런 촌락의 스승이 될 자가 있겠습니까? 땅을 처분하고 한양에 올라 아드님들을 가르침이 옳지 않습니까? 아드님들이 제 이름 석자도 못 적는다 들었습니다만 노인분의 새 아드님은 글만 익히면 능히 벼슬길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김씨는 화가 났다. 만석이면 글 몇 줄 못 읽는다 하여 큰 문제 될 것도 없었다. 허나 이 씨의 말도 사실이라 여겨졌다. 만석을 살려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오만 돈은 있소이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마꾼들이 함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뚜껑을 차례대로 열어갔다. 김씨의 입도 그에 따라 커져갔고 사람 키만 함기 쉽게 하면은 황금 원보들이 가득했다. 의심 많은 김씨가 시간을 들여 모두 확인하니 전부 진짜 황금으로 안석이 아니라 100만석도 사겠다 싶은 금액이었다.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불현듯 이 씨가 생각해보니 금액상 내가 너무 손해요.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김씨의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왔다. 워더향에 계셔 싫터. 이 집과 곡간, 그 안의 곡식도 내가 가져야겠소. 가오간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겠단 말이오. 그 정도의 엄보에 비해 푼돈도 안 됐다. 김씨는 승낙했고 거래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씨는 가마꾼과 호위무사 수백을 거느리고 한양길에 올랐다.
잠시 멈추어 설 때마다 금덩이를 확인했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서울에 도착하고 잔금을 치르고 어떤 집을 사야 하나. 새로 지을까 궁리하다 열어본 상자에는 썩은 잎이 가득했다. 당황하여 열어본 모든 상자가 그러했기에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북을 울렸고 임금과 마주하게 되었다. 임금이 서류를 읽더니 청결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엉망이로다. 임금은 영의정을 불러 이야기와 서류 등을 전해주며 노발대발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우두한 사람이 미끼로 요술로 사람을 홀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장 그대의 손자 이 아무개를 잡아들이시오. 이 여명의 영의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아무개는 3개월 전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더니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무엇보다 이 문서에 적힌 필체는 내 손주의 것이 아니옵니다. 과연 이 아무개가 생전에 썼던 시와 서류의 필체가 크게 달랐다. 김씨는 임금을 우롱한 죄로 사형이 처해져야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의 연로함을 감안해 곤장 50대를 맞게 되었다. 장정도 20대면 다리병신이 된다는 곤장을 50대나 맞았으니 산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았다. 노여움에 자신의 옛집을 찾았으나 마치 몇십 개는 버려진 폐가처럼 처참해져 있었다. 김씨는 충격에 시름시름 앓다가 숨졌다. 이 시의 말대로 글공부를 시작한 아들 2명은 과거에 급제해 작은 지인아마 벼슬길에 올랐고 술로 세월을 지내던 한 명은 이른 나이에 객사했다. 6번째 이야기 파주 영어마을 괴담. 그늘도 신나게 놀고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나랑 같은 방 쓰는 애들 5명 다 같은 반이긴 했는데 나랑 그다지 친한 애들은 아니었어. 나 빼고 다 자기들끼리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중 한 명이 나랑 초등학교 때 조금 알고 지내고 이름도 나랑 비슷해서 조금 친분이 있는 애였는데 얘를 이제부터 A라고 부를게. 난 눈 감고 자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떠드는 거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10시가 돼서 애들한테 자라고 하지만 혈기왕성한 중학생들이 그때 딱 자겠어. 5명이서 막 누운 채로 웃고 떠들고 하는데 난 별로 안 친하다 보니 좀 끼기 뭐해서 그냥 걔네 이야기를 듣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 그런데 그나마 나랑 친분이 있던 A가 야, A야, 같이 얘기나 하자 듣고 있지만 말고 라고 하는 거야. 난 걔네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끼지 못해서 좀 외롭단 생각도 들고 해서 응 그래 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근데 겁나 조용한 거야. 방 전체가 마치 음소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난 뭐지? 하다가 얘네가 장난치나 아님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누우니까 또다시 애들이 북적북적 떠드는 거야. 그렇게 또 걔네 이야기를 엿듣다가 또 A가 A야 미안해 좀 전에 장난친 거였어. 같이 놀자 하길래 그래 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또 조용한 거야. 그것도 내가 일어난 순간에 바로 시계를 보니까 이미 12시가 넘었어. 30분 떠들었나 했는데 2시간이나 지나 있었던 거야. 그때 존나 무섭더라고. 하지만 이게 귀신에 홀린 건지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침대에서 내려가서 애들 다 확인해 봤는데 얘네가 다 곤히 자고 있는 거야. 난 솔직히 장난인 줄 알아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얘네가 자는 척 하다가 킥킥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곤히 자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불 꺼진 방 안에서 잠이 안 든 걸 알고 나보고 같이 놀자고 한 거지. 내가 킥킥댔다곤 하지만 자는 척 하려고 가만히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누워서 입모양만 움직인 거였거든. 그리고 내가 2시간 동안 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심지어 내가 듣고 웃기까지 했는데 뭔 내용이었는지를 모르겠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나 빼고 다 자고 있고 나는 한밤중에 뭐인지도 모르는 거랑 같은 방에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웃긴 게 그때가 중2라서 한창 중2병에 빠져 있을 때라. 아빠 서랍에서 잭나이프 하나를 찾아서 호신용이랍시고 숨기고 다녔었어. 영어마을 올 때도 내 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내 침대로 올라가기 전에 가방에서 잭나이프를 꺼내고 오싹해서 패딩도 챙겨서 패딩을 입고 패딩 주머니에 잭나이프를 쥐고 자리에 누웠어. 근데 또 무서운 건 내가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자마자 또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시발 심지어 웅성웅성 내용도 안 들렸어.
난 좆됐다라고 눈 꽉 감고 벽 보고 누워 있었지. 근데 그 와중에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A는 자고 있어야 하는데 A의 목소리로 들렸어. A야, A야, 우리랑 안 놀 거야? A 자나보다. 그 뒤로도 웅성거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새벽에 슬슬 해가 뜰 때쯤에 난 잠에서 깼어. 눈은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말짱했지. 근데 내가 갑자기 오른손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를 꺼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야. 난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잭나이프를 접었다 폈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잭나이프 이러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잭나이프를 주머니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잭나이프를 내 가슴팍을 향한 채로 칼을 감싸면서 돌아눕는 거야. 그대로 엎드리면 칼에 찔릴 상황이었어. 근데 그 와중에 머리로는 좆됐다. 살려줘 하면서도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2층 침대에 그 난간 있지? 자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보통 한쪽에 있는 거. 근데 침대가 좀 작아서 그런지 내 오른팔이 내 왼편에 있는 난간에 걸린 거야. 그리고 칼도 툭 떨어뜨렸지. 난 눈을 떴어. 맨 처음에 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고 내 오른팔은 내 왼쪽에 있는 침대 난간에 걸쳐져 있더라고. 설마 해서 내려다보니 잭나이프가 늠름하게 펼쳐진 채로 안녕 친구 하면서 날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시발 이게 뭐야 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칼을 다시 고이 접어서 내 가방 깊숙이 쳐넣고 나중에 집에 가서 버렸어. 그리고 난 분명히 눈 감고 있었는데 이 모든 동작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어.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내 모습을 내가 맞은편에서 보고 있었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게 서서 2시간 정도 기상시간까지 뜬 눈으로 보냈어. 심지어 아침 6시 정도여서 해가 떠 있었는데도. 그리고 다음날 같은 방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한 10분 정도 떠들다가 잤다고 하더라고. 애초에 나한테 장난칠 정도의 안면도 없는 애들이었고 그 뒤로 또 그런 일 겪을까봐 조마조마해하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뒤로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쭉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외할머니 말로는 딱히 귀신 볼 일은 없다는데 진짜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겪은 귀신에 홀린 듯한 경험이었어. 진짜 솔직히 그냥 평생 귀신 볼 일은 없었으면 해.